네, 안녕하세요. 2회차 교육을 맡은 문원경 주임연구원입니다. 1회차 교육에 이어 2회차 교육에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회차 교육은 스캐너 총동원 실시간 스캐닝 비교입니다. 3D 스캐너라는 기술이 아직 현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교육은 3D 스캐너의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없이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실측에 가장 알맞은 장비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는 3D 스캐너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기에 경험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컨텐츠용, 연구용, 아카이빙용으로 나눠서 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 기준을 세웠습니다. 컨텐츠용 스캐너는 형상정보에서 높은 품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형상정보의 품질이 낮더라도 색상정보가 높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 정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이어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카이빙용 스캐너는 3D 스캐너가 가지는 최대 정확도와 해상도를 추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객체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높은 해상도를 취득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제일 적합한 내용입니다. 연구용 스캐너는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정확도 0.05mm 이상을 권장하며 스캔을 진행할 유물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인 스캐너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찰에 필요한 과도하지 않은 색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3D 스캐너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세 개로 크게 나눠 보았고요. 기능적 요구사항이랑 품질 요구사항,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나눠놨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에서는 스캐너가 표면에 유약이 발린 형태의 청자이거나 반짝이는 금속 유물일 때 스캔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초소형 객체도 스캔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촉과 동전 등이 있습니다. 현상액을 사용하여 반짝임을 억제하고 스캔하는 방식이 있으나 그 오염물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체 성능으로 스캔이 가능하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품질 요구사항에서는 형상정보와 색상정보의 품질이 있습니다. 실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유물과 3D 모델의 동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캐너의 평균 정확도와 최대 정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색상 정보의 품질은 너무 높은 해상도로 가공하게 되면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사양 데스크탑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참고하며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적절한 품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네, 마지막 비기능 요구사항에서는 휴먼 에러의 최소화, 스캔 속도 최적화가 있습니다. 휴먼 에러는 말 그대로 3D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오류를 뜻합니다. 흔들리는 환경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정합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캐너는 빛의 직진성으로 인해 미스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과 방안도 있어야 되겠죠. 스캔 속도 최적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내역입니다. 장시간 촬영에도 변화하는 조건에도 문제가 최소화되어야 되겠죠. 장비 비교에 앞서 3D 스캐너는 이런 거다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크고 간단하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우선 스캐너의 사용 방법에는 고정형과 핸디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정형 스캐너는 핸디형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자동으로 스캐닝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미스캔 영역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핸디형 스캐너는 비정형한 유물의 형상을 자유롭게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캔 영역이 적고 빠른 데이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숙련도에 따라 사용성이 달라지고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획득 방식은 구조관과 레이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구조관과 레이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구조관 방식이 레이저 방식보다 정확도가 낮지만 색상 정보는 획득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저 방식은 구조관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색상 정보를 획득하기 힘듭니다. 또 정밀한 만큼 캘리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거리는 단거리, 중대역, 광대역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는 스캐너의 데이터 취득을 할 때 기기가 가진 성능의 효율적 거리를 뜻하며 사용 거리별 스캐너마다 정확도 데이터의 품질이 다르고 기기의 금액 또한 크게 달라집니다. 단거리는 대부분의 유물에 활용이 가능하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숙련도에 따라 획득하는 데이터의 품질도 달라집니다. 중대역 스캐너는 대표적으로 유구가 스캔이 가능해지고 단거리와 장거리를 일부 포함하는 애매한 측정 포지션을 가지기에 용도를 잘 판단하여 사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광대역 스캐너는 아주 넓은 영역의 스캔이 가능해지지만 장비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건축물 스캔에 자주 이용됩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용 방법과 획득 방식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분류의 장비가 문화유산 분야에 최적화된 장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정형과 스캐너, 즉 사용 방법에 따른 비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정형은 턴테이블을 사용해 물체를 찍게 됩니다. 대상의 각각 면들을 대량의 데이터로 스캔해서 디테일하게 찍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정형 특유의 스캔 방식에서 스캐너가 고정되고 오브젝트 또한 턴테이블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회전하기에 미스캔 영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통 레이저 강원을 기반한 스캐너가 대다수인 편이라 마커가 필요하거나 색상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고정형 스캐너는 박물관 등 초고정밀 데이터 활용 기관에 적합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손으로 들고 찍는 핸디형 방식입니다. 스캐너를 직접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상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여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비정형한 형태의 문화유산 스캔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작업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럼에도 정확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반면 유물 기형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휴먼 에러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지만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핸디형 스캐너는 조사기관 등 시측용 고정밀 데이터 활용 기관에 적합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레이저와 구조광 스캐너 획득 방식에 따른 비교입니다. 레이저는 후술할 구조광 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투명한 것은 찍을 수 없지만 반짝이는 것이나 검은색 재질의 영향을 덜 받고 해상도나 데이터의 품질이 구조광보다 높습니다. 정확도도 평균 0.02mm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는 산업 현장 분야에서 데이터 비교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의 단점은 우선 색상 정보 취득이 대부분의 기종에서 불가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마커라는 것이 꼭 필요해지는 편이고요. 구조광은 물체의 형태를 보고 형상을 보고 상하좌우를 구별해내지만 레이저 방식은 이 마커를 통해서만 상하좌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마커를 붙이는 행위 자체에도 고려사항이 많은 작업이죠. 이러한 단점들은 비용을 더 크게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장비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금속문, 석불 등
대형의 고정밀 데이터 획득에 적합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구조강 방식은 다양한 3D 스캐너에 사용됩니다. 큰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 가리지 않고 골고루 사용되는 편입니다. 정확도도 0.1에서 0.05mm까지 상당히 정확합니다. 색상 정보 획득도 가능하고 데이터의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빛을 반사시켜 스캔하는 방식이다 보니 스캔 대상의 재질에 따라서 스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짝이거나 투명한 재질은 스캔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검은색 물체는 찍을 수 있지만 많은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가시광선에 취약해서 야외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교육에서 가장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품 비교를 위해 조금 쉬운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3D 스캐너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류한 방법, 방식, 거리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우리는 유물을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캐너를 결정했습니다. 핸디형, 구조강, 단거리에 해당하는 스캐너 활용 시 대다수의 매장 문화 유산에 대한 실측용 3D 스캔 데이터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 비용, 사용자 친화 정도,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도 적합하죠. 그래서 이 분류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제품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 가지 3D 스캐너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비교 제품의 재원입니다. A 제품입니다. 광원은 백색광을 사용합니다. 1.3 메가픽셀의 화소를 지원하고 무게는 1.13kg입니다. 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하며 최대 0.1mm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사용 특이점으로는 고정형과 핸디형으로 병행 사용 가능하며 HD, 래피드 두 가지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B제품입니다. 광원은 청색광과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4.2 메가픽셀의 화소를 지원하고 무게는 0.91kg입니다. 초당 15프레임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0.1mm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 시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또 프레임당 측정 영역이 가장 넓어서 빠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C제품입니다. 광원은 청색광과 백색광 모두 사용합니다. 1.3 메가픽셀의 화소를 지원하고 무게는 0.85kg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초당 7.5프레임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0.05mm로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사용 특이점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친화적 UI를 구성하고 있고 자동 후가공을 지원합니다. 제품별 사용성 비교 분석입니다. 먼저 A 제품입니다. 사용성 비교 분석에는 제가 직접 시연한 영상과 특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제품은 고정형과 핸디형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초소형 오브젝트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HD 모드를 사용하여 정밀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마커와 턴테이블이 필요해집니다. 핸디형으로 래피드 모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후가공 작업이 가능하며 직관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B제품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스캐너의 사용성 면에서 그립감이 우수하며 이 부분은 장시간 촬영 시 큰 이점을 가집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광원을 사용하여 색상 정보 품질이 굉장히 높고 미술품, 예술품 스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캔 영역과 인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초심자도 활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집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데스크탑과 랩탑의 큰 성능을 요구치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C제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촬영 영역과 낮은 초당 프레임으로 사용자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추적 기능을 통해 휴먼 에러 자동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편의성도 보장되는 편입니다. 비교 하드웨어 중 가장 가벼운 0.85kg으로 장시간 촬영과 대상체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스캐너의 요구사항 적합 여부 분석표입니다. 3D 스캐너의 제조사 재원과 실제 사용 후 평가 항목을 분석하여 기록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반사되는 표면 스캔, 초소형 객체 스캔, 형상 정보 품질, 색상 정보 품질, 휴먼 에러 최소화, 스캔 속도 최적화에 대한 내역이며 각 세부 항목의 키워드로는 빛 반사, 소형 객체, 정확도, 해상도, 흔들림, 미스캔, 하드웨어의 성능, 소프트웨어의 성능입니다. A 제품은 빛 반사 항목과 정확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8.5점을 기록했습니다. B 제품은 마찬가지로 빛 반사 정확도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치 못했고 총점 8점을 기록했습니다. A 제품, B 제품 모두 유약 처리된 기물을 스캔하지 못했습니다. C 제품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해 가장 높은 총점 10.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비교 분석입니다. 데이터는 앞서 소개한 3개의 3D 스캐너로 직접 스캔한 데이터고요. 취득한 데이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후가공 진행하였으며 데이터의 정밀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색상 정보를 제외한 형상 정보만으로 제작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표면을 확인할 수 있는 A 디테일 샷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되고요. 재원상으로 표기되는 스캐너의 정확도가 데이터의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 깊이의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입단면 데이터입니다. 파란 선이 A 제품, 빨간 선이 B 제품, 노란 선이 C 제품입니다. 디테일을 비교했을 때 요철면의 표현에서 차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면 데이터도 동일한 색상군입니다. 노란 선의 C 제품이 외곽의 형태를 가장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각화 자료 비교입니다. 앞서 사용한 기화 데이터를 자사의 아치3D를 사용해 디지털 탁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면의 포모큰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실측 도면 최적화 스캐너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앞서 누적된 모든 비교 데이터를 기초해 한눈에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마지막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벤치마크 항목으로는 하드웨어 사용성, 소프트웨어 사용성, 데이터의 정밀도, 경제성 4가지 항목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드웨어 사용성은 3D 스캐너의 기능, 품질과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의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C제품이 별점 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성은 3D 스캐너의 전용 소프트웨어와 그 기능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모든 제품이 스캔이 진행되는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후가공까지 가능하였으나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편의 및 작업성에서 C제품의 소프트웨어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데이터 정밀도 지표입니다. 실측 도면화 작업에서 중요한 항목인 실제 유물의 동일성과 데이터의 활용성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C제품으로 취득한 데이터가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였고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지표인 경제성입니다. 3D 스캐너의 취득 단가로만 비교한 지표입니다. A 제품이 가격면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사용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문화유산 분야에서 특히 연구 실측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스캐너는 C 제품으로 보입니다. 스캔 데이터 취득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경제성 부분이 부담일 수 있으나 중복 투자 혹은 3D 스캐너를 구매 후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이 부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교육 내용이 이후로 스캐너를 활용 및 구매 예정이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테스트 유물을 가지고 실제로 스캐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기종은 비교 테스트 결과 가장 적합한 스캐너로 선정한 C제품입니다. 촬영용 오브젝트는
유약 처리된 표면이 반짝이는 고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까지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C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로 진행할 오브젝트는 많이 아시는 고배 형태고요. 검은색 고배고 유광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조광 스캐너에서 스캔이 힘든 오브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스캐닝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스캔 대상물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스캔이 잘 되지 않고 데이터를 얻기 힘들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스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광 스캐너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마커가 없어도 스캔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팁으로는 이런 수동 물레에 다양한 패턴의 마커를 부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주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들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캐너를 작동하여 스캐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캐닝을 시작할 때 수동으로 물레를 천천히 돌리면서 바닥면에 붙은 다양한 패턴의 스티커들을 통하여 기준점을 잡아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물체를 스캔하며 미스캔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스캐닝을 진행합니다. 나선형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스캔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를 스캐닝해서 데이터를 취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완성된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데이터들을 나눠서 스캔하되 미스캔 영역이 없도록 그리고 후가공 과정에서 후가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중첩시키는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방향에서 하부에서부터 스캔을 한번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스캔은 상부에서 스캐닝을 진행하여서 일단 정방향 스캐너로 데이터를 두 가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대한 수동 물레를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데이터를 채워주는 형태로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핸디형 스캐너의 장점인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미스캔 영역을 최소화하는 스캐닝도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방향에서 두 개의 스캔 데이터를 획득했고 저는 스캔하는 과정에서 이 원시 데이터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미흡했던 스캔 부분이 어디인지 항상 확인하면서 다음 스캔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어주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방향의 원시 데이터들은 취득이 아주 잘 되었고요. 역방향으로 스캔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레의 바닥면을 기준점으로 설정해주고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스캔 데이터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스캐너들의 성능보다 제 생각으로는 C 제품이 이런 반짝이는 표면과 검정색 물체도 노이즈 없이 스캐닝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 팔과 손목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데이터를 취득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스캐닝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스캔을 할 때 몇 프레임 혹은 몇 분의 스캔을 진행했을 때 데이터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스캔 데이터는 본인의 활용 능력에 따라 스캔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데이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 중에 스캔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것보다 여러 구역을 나눠서 그 후가공 때 중첩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스캐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데이터 획득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스캐닝을 통해서 원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후 사후 설문조사와 Q&A를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